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너너블리의 이야기 어때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툴리눔 독소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보툴리눔 독소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매우 강력한 독소입니다. 따라서 생물 테러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독소를 만들어내는 세균은 법정 감염병 1급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보툴리눔 독소는 미용을 목적으로 의료용 물질로 널리 활용되고 있죠. 바로 보톡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보툴리눔 독소와 이 독소를 생성하는 균에 대해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20년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수백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위생이 좋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식중독이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이 식중독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죠. 바로 병에 걸린 환자들이 배탈이나 설사와 같은 일반적인 식중독 증상이 아니라 신경마비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호흡마비 증세로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그 지역의 의사 케르너는 이 독특한 식중독의 원인이 상한 소세지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로부터 66년 후 벨기에에서 이와 유사한 소세지 식중독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때 미생물학자 에르맹게는 이 신경근 마비 증상이 소세지에서 발견된 포자를 형성하는 길쭉한 모양의 간균에 의한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이 균은 소세지를 뜻하는 라틴어 보툴루스를 따서 바실러스 보툴리누스로 명명되었습니다. 소세지 중독을 일으키는 막대기 모양 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균의 이름은 나중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으로 다시 명명되는데요. 여기서 클로스트리디움은 곤봉 모양의 균을 뜻합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그람 양성으로 분류되는 막대 모양이고 포자를 형성하며 산소를 싫어하는 절대 혐기성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거나 거의 희박한 바다나 땅속에서 서식하죠. 이 균은 전 세계적으로 토양 및 해양 퇴적물에 존재하는데요. 때문에 균은 야채, 과일 및 해산물의 표면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인데요. 일부 균주 A나 B는 음식을 변성시키고 단백질 분해 효소를 생성하여 음식이 썩거나 썩은 맛 또는 냄새가 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들은 그렇지가 않아서 음식의 외형, 냄새, 맛을 기준으로 식품이 상했는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포자는 열에 강해서 대기 중에서 100도씨에서 5시간 이상 생존할 수 있고요. 120도씨에서 5분 동안 가열해야 파괴됩니다. 적절한 환경 조건이 존재하면 포자가 발화하여 독소를 생성하는 간균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통조림들은 대부분 고온에서 살균 과정을 거쳐서 제조됩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 4개의 세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생성 독소 종류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A부터 G까지 7가지 혈청형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종류는 거의 한 가지의 독소만을 생성하지만 일부는 여러 가지 독소를 함께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보툴리눔 독소는 1920년대 초 보툴리눔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분리, 정제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생물 테러 수단으로 보툴리눔 균이 관심받기 시작합니다. 보툴리눔 균이 만드는 보툴리눔 독소는 실제로 가장 강력한 박테리아 독소인데요. 에어로졸화된 보툴리눔 독소 1g이 최소 15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론적으로 수킬로그램의 독소로 전 인류를 독살시킬 수 있는 정도인데요. 전쟁 중 유용한 대량 살상 무기의 후보로 적격이었죠. 그 후 1944년에 미 육군 샨츠는 극비리에 진행된 연구 끝에 이 보툴리눔 균을 배양해 독소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실용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테스트를 몇 차례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중에서 독소를 뿌리자마자 독성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균이나 독소 모두 산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무기화 연구는 자초되고 말죠. 그리고 다시 잊혀집니다. 하지만 보툴리눔 독소는 독소 자체가 가지는 살상 효과만으로도 그 어떤 생물 테러 무기보다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법정 감염병 1급에 지정되어 관리됩니다. 다행히도 보툴리눔 독소증은 사람 간의 전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독소 유입 경로에 따라 크게 식품 매개, 창상형, 유아형, 흡인형 등 총 4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테러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구 노출이 가장 흔한 유입 경로이고요. 보툴리눔 독소증의 증상으로는 양측 대칭성 근육마비입니다. 대부분 증상은 이러한 크고 작은 근육마비인데요. 성인의 경우 복시, 시야 흐림, 안검 하수, 발음 장애, 연합 곤란, 근육 약화, 이완성 신경마비, 호흡 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복통, 오심, 구토, 설사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1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는 젖을 잘 빨지 못한다거나 울음소리나 숨쉬는 게 약해지고 전반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축 늘어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보툴리눔 독소증의 잠복기는 노출된 독소의 양과 노출 경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12시간에서 36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잠복기는 최단 6시간에서 최장 10일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툴리눔 독소증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보툴리눔 독소증은 즉각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데요. 특히 독소증이 심한 경우 호흡근 마비가 발생하므로 빠르게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유형의 보툴리누스 중독은 일반적으로 1에서 3개월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항독소제 치료도 병행하는데요. 이를 통해 독소에 의한 마비를 치료와 함께 서서히 회복합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보툴리눔 독소증,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현재 예방 백신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보툴리누스 중독 사례는 음식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식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손상된 캔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는 열에 매우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섭취 전 최소 10분 동안 통조림 식품을 끓이면 보다 안전하죠. 그리고 유아 보툴리누스 중독 예방은 12개월 미만 유아가 꿀을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예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보툴리눔 독소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균이 어떻게 발견되었고 보툴리눔 독소가 나타내는 증상과 독소증의 치료 및 예방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너블리TV 너너블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